오는 3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 새 대통령이 5050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국가적 핵심 과제라면 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이행시키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그것을 해야 우리가 저성장 함정에서 일단 벗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초저출산 문제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초저출산 문제는 현재의 정부의 이런 미온적인, 부분적인 이런 출산 정책으로서는 이건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워낙 저출산에 빠져 있어서 이거는 거의 의식이나 문화까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담대한 인구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예. 지금은 국가가 봤을 때 굉장히 담대한 인구 정책을 통해서 초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는 K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게 되는, 그리고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는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K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네. 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산 양극화가 엄청나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에 대한 청년 취업 절벽이 계속되면서 또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임금소득, 근로소득의 양극화가 이게 또 굉장히 심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공교육이 거의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 방식이 계속 가다가 보니까 예. 이게 교육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산 양극화, 무슨 소득 양극화, 무슨 교육 양극화, 디지털 양극화, 이러한 양극화들이 중첩적으로 겹치면서 지금 K자 양극화가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빈곤이 셰스파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빈곤이 셰스파되고 중산층이 약화되고 이러면은 사회가 극도로 불안정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분배 정책이나 공평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사회는 공평한 사회로 가야 사회가 안정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저성장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K자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과 분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의 노동시장은 산업경제 시대에 굉장히 낡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현재 단층 구조로 돼가 있고, 거기에다가 대기업 중소기업의 이중 구조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소위 괜찮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소멸돼 버렸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정상적으로 이게 차이가 많고 확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정규직 제로인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인국공 사태, 네. 인천국제공항 사태 뭐 이런 것을 야기시켜서 청년들의 분노를 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 버렸어요. 네. 이것은 노동시장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노동시장 정책을 잘못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을 그냥 정부가 그냥 행정명령으로 정규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해결되는 것으로 이거는 시장의 논리를 모른다는 시장의 원리를 모른다는 네.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관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하고 기업에 가면 그 HRM에서 인적자원관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던롭 이런 교수들이 처음에 노사관계라는 용어를 쓸 때는 그러한 그 노조나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뭐 임금이라든지 뭐 근로조건 이런 계약관계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적자원 관리하는 거 하고 다 포함한 개념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인적자원 관리 개념이 커지면서 노사관계 개념은 좁은 개념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두 개가 사실 분리하기가 힘든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MIT의 콕한 교수 같은 이런 그 학계의 움직임이 있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고용관계 개념 해서 고용관계는 이제 노사관계하고 인적자원 관리를 포괄한 개념인데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산업경제 시대에 형성되어 있던 연공서열형 인적자원 관리 내지 적대적 노사관계 개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용관계를 혁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MZ세대들이 볼 때는 단순히 근속연수가 길어진다고 해서 임금을 높이고 승진을 시킨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날로그 세대들이 볼 때는 그게 뭐 공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MZ세대들이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내가 현재 기여했으면 기여한 만큼 내한테 임금을 줘야 되지. 현재는 당신은 앞으로 10년, 20년 근속하면 임금 더 올려줄게. 현재는 대신에 네가 기여한 게 많아도 적게 받아라. 이게 지금 MZ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러한 고용관계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없어서 네. 이거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노동관계 관련 법이라든지 제도를 정비시키고 그리고 노동계라든지 사용자 측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고용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노사가 하는 거죠. 민간이 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장애를 풀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그 제도상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고용관계 개혁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개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국가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아까 예. 얘기한 500 국가를 우리는 간다. 예. 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바꿔야 한다. 예. 이래서 국민적인 합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올바른 리더십을 갖고 국가 비전을 명확하게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오면서 뭐 내로남불이라는 게 뭐 세계 언론에 뭐 새로운 용어로 무슨 소개될 정도로 예. 뉴욕 타임즈에 났었죠. 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 자본인 그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거란 말이죠. 예. 아니 국가는 마땅히 국가가 국민들 세금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의 모든 행정 집행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이거는 내 편이니까 이거는 적당하게 봐준다. 내 편이 아닌 거는 가혹하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사회의 근본 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적어도 장관은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뭐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상식이 무너지고 통하지 않는 사회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국민이 그 많은 법조문을 다 외워가지고 다니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전혀 몰라도 별 문제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상식에 부합해서 살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더 이상 적어도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나 자기 편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황당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권력자는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진정한 권력자는 국민이에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위임해 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든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죠. 예. 상식에 부합하게 해야 되나.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권력자는 아주 단호하고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가혹하게. 예? 그래야 국민들이 내가 위임해주는 권력이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칼로 내한테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이걸 회복시키려면은 대장동 사건과 같은 엄청난 부패 카르텔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밝혀서 더 이상 이 땅의 부패 카르텔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돈 있는 사람과 지식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 이게 용납되는 사회가 되면은 국민들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부패 구조를 건절시켰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거 정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정말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 이게 아까 뭐 여러 가지 국가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계획이 성공하려면 우선 첫째 바탕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비전 공유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이러한 그 공정과 상식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기반을 닦는 이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총장님이 말씀을 쭉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는데 네. 그 문제도 국가에서 담대한 정책으로 또 대책을 세워야 되고 네. 또 4차 산업혁명 창조 지식경제 사회에서 우리 패러다임을 시대에 맞게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생태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총장님은 뭐 일평생 대학에 계셨는데 네. 대학에 계시면서 우리 이 대학에 대한 어떤 그런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인재 양성 부분 이런 데서 이렇게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뭐 창조경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고 창조경제고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생태계 구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가 살아 있어야 그 생명체가 살 수가 있어요. 네. 그 생태계라는 게 먹이 사슬이라든지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 기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돼요. 살 수 있는 예. 여건.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경제라는 것은 뭘까? 경제는 생명체예요, 하나의. 왜? 경제는 유기체라고요. 경제는 절대로 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사람과 기업이 이게 서로 참여해서 만들어졌는 것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독으로 내가 입는 거, 먹는 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기체적인 구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체라고 하는 거는 생태계가 없으면은 이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창조경제라고 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창조경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거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 요소로 하는 척이에요. 그러니까 농업경제 시대는 토지가 핵심 생산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산업경제 시대는 자본과 노동이 핵심 생산 요소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든지 AI라든지 전부 다 보세요. 네. 이거는 창의적 지식이 핵심 생산 요소예요. 네. 자,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가 발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창의적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난 국가가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의적 지식은 어디서 생산을 주로 할까? 창의적 지식의 생산 거점 기지가 어딜까? 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대학이겠죠. 지금 우리가 구글이 어디에서 나왔죠? 구글은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 랩에서 나왔는 겁니다. 구글을 설립하는 사람은 그거를 스탠포드 대학원생일 때 랩에서 개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창조경제 생태계라고 이제 내가 그 9가지를 들고 있어요. 9개의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학의 문제인데,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것을 내가 글로컬 이니시어티브 유니버시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로컬이라는 게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니까, 그러니까 글로컬 이니시어티브 유니버시티는 창의적 지식 생산과 Y형 인재 육성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그래서 지역이나 국가의 미래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이니시에이트 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을 우리가 글로컬 이니시어티브 유니버시티, GIU를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광역 경제권별로 2개 내지 3개, 전국에 한 20개 정도의 이런 대학을 육성하는
국가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지금까지 후발 산업 국가에서의 대학의 소명이라는 게 뭐였느냐?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빨리 습득해가 교수가 빨리 선진국 교수들이 쓰는 논문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그 기술을 배하는 학생들이 생산 라인의 산업 현장에 가서 그걸 빨리 적용해서 값싸게 상품을 생산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이러한 패스트 팔로우 전략, 이런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압축 성장에 성공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의적 지식을, 첨단의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이 아니라 선진국의 대학이 생산해 놨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교수가 이해가 학생에게 전달하는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대학으로 가지고는 제4차 산업혁명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창의적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적어도 교수 연봉이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서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권위자 이런 사람을 하려면은 연봉을 뭐 10억 해가 되겠어요? 20억.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대학에 가면 미국은 대학의 교수의 연봉이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도 연봉이 몇 배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봉이 뭐 10억이고 20억이고 이런 엄청난 연봉을 줄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창의적 지식을 생산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대학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국가는 대학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를 안 하고 이걸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러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중국은 이게 211 공정, 985 공정, 111 공정과 같은 그것을 추진하면서 대학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어요. 특히 985 공정 대학은 처음에 한 9개인가 시작해가지고 현재 뭐 37개, 8개까지 갔는데 여기에는 수천억씩 그냥 학교에다가 매년 쏟아부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2014년에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 평가에 의하면은 아시아 탑 10에 우리나라 대학이 3개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대학이 북경대학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 QS 평가에 의하면 아시아 탑 10에 중국 대학이 7개예요. 한국 대학은 1개도 없어요. 네. 이것이 결국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끌어왔는가?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정강영실이라든지 이러한 한 13개 정도의 범용 기술들이라 제4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네. 이런 것들이 2014년까지 우리가 중국을 다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 한 7년 사이에 중국이 우리를 다 앞서 버렸어요. 네. 응?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학에 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지식의 생산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중국은 엄청나게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는 중국보다 앞서야 우리가 계속 지속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산업경제에서 중국을 앞서서 그래서 중국이 우리 기술을 배워간다고 막 하면서 우리가 중국의 방대한 시장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중국이 도움이 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 시대는 중국이 우리를 앞서버려.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가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저거 시장이 돼버리는 것이지. 예, 그럼 네. 우리는 중국에 흡수되는 이건 황당한 그 상황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는 거라고요.